자, 한 주일 동안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6장을 다 하지 못한 요걸 부분을 끝내야 먼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수화, 소화, 영양과 소화에 관해서 일단 피날레를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걸로 이제 하려고 딱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 이거. 일단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근데? 너무 달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맛있는 걸로 마시면 괜찮은 걸로 전부들 간주하는 게 공통적인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공통점 뭐예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맛있다고 일단 단다, 너무 달다, 맞아요. 일단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 매우 달아. 달지 않으면 또 뭘까? 기름기 있는 것들. 지방 기름기 있는 것들이 아니면 매우 단 것들을 일단 웬만한 사람들은 아주 맛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차가 다 있고 특성이 있긴 하지만 왜 그럴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왜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것일까? 각자의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복선을 까는 거죠. 이게 맛있어 보이는, 우리가 이것을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태고 쪽부터 우리가 원시 동굴에서 살았었을 때부터 네안데르탈인하고 같이 공존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러한 것들은 각인이 되어 온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 그때는 그것을 이제 영어로,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영어로, 이런 어구가 있죠. feast or famine이라는 얘기예요.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지. feast or famine. 엄청 때려 먹거나, feast. 잔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때 당시의 생활은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때 동굴에서 살았을 때. 한번 먹으면 언제 또 이러한 피스트를 먹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한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유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 그러니까 일단 한번 먹을 때 엄청 쟁여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손을 훨씬 더 많이 불어서 그 자손들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쟁여놓을 때 가장 가성비가, 그런 에너지원을 쟁여놓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음식물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거나 적은 볼륨으로, 작은 분량으로 먹었을 때 엄청나게 큰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살아남기가 쉬운 거지.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고한 척, 멋있는 척 하면서, 나 저런 거 싫어. 당뇨 싫어. 안 먹어, 나.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은 것이고, 그게 싫으니까.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 기름기 있는 음식들도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대에서는 현대병인 당뇨, 고도 비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게 되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언제나 항상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올해 노벨상을 탔던 그 사람이 그분께서 밝혀낸 네안데르탈린과 인류와의 그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우리가 꽤 많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었거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네안데르탈과 우리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유전자, 네안데르탈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전자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당뇨를 일으키는 유전자,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전자, 온갖 나쁜 유전자는 전부 다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런 놈들이 저런 열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니 니들은 멸종을 해도 싸다. 그러니 당연히 니들이 멸종을 했지. 라고 얼핏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란 얘기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모범 답안의 가장 근접한 답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그래.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살펴볼 때 그 유전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골칫덩어리를 가져다주는 나쁜 유전자들이지. 하지만 그들이 살던 그때에도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유전자를 가졌던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러지라는 게 뭐예요? 과민한 면역 반응이지. 과도하면 좋지. 그때야 무슨 항생제가 있기를 해. 뭐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과도한 면역 반응 이러면 좋지 뭐. 당뇨가 왜 생겼을까? 특별한 어떤 당분을 이제 처리하는 그럴 때 특이적인 유전적인 관계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이 당뇨병을 일으키기 훨씬 쉬운 그런 유전자로 변한 것이고 뭐 하는 식으로 뭐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자 넘어갑시다. 여기 있네. 있는데 괜히 뭐 나쁜 글씨로 썼어. 얘기를 했구나 내가. 어쨌든 자,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그 과영양에 대해서 이런 페스터와 페민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과영양에 따른 비만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전부들 살 빼려고 막 무슨 짓을 다 해서 살을 빼려고 막 굶고 별짓을 다 하잖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세주 같은 렙틴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죠. 렙틴이라는 건 호르몬인데, 호르몬 중에서 이것은 비만을 통제할 수 있는 호르몬이라는 것으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이거 역시 한 뭐 20년쯤 되나 이제 어느덧, 그런 호르몬으로 이제 쥐에서 제일 처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쥐에서. 그래서 쥐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쥐야, 어딨니?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육중하신 몸매를 가지신 이런 쥐. 그다음에 약간 뭐 약간 조금 마른 쥐. 이 두 그러니까 거의 유전적으로 비슷한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과학자들은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니?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무게가 이 혼자서 이 두세 마리를 감당을 다 해내는 게 이제 무게가 이 정도로 저울질을 해보면 두세 마리를 갖다 넣어도 얘를 못 당할 정도로 해주겠다. 이쯤 되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원인이 이 렙틴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 렙틴이라는 유전자가 망가진 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왜 이 유전자가 유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 거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관심이 이제 뿅 하고 쏠릴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제대로 잡으면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완전히 또 대박 치는 거거든. 이 비만 시장이 또 얼마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을 조절하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이거 결국 이게 렙틴이었다. 그래서 이 렙틴이라고 하는 요 호르몬을 제대로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 이 쥐는 매우 비만하게 되는 아까 그 그림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지버렐린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지버렐린하고. 그래서 렙틴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이게 되는데 외부에서 렙틴을 주사를 해주면 호르몬을 해주면 이제 체중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체중 관리가 되는 체중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왔다지 이게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전자만 잘못됐어. 유전자가 렙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유전자가 얘는 좀 돌연변이가 돼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과연 이 비만이 그 망가진 렙틴 때문이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 산물인 실제 렙틴 산물인 호르몬을 주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제대로 된다. 그러면 빼박. 결국 이 원인은 렙틴이었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희소식이었겠어요. 이게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쥐의 복제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관심이 있겠어? 우리 같은 사악한 인간들이. 그러니 일단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제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지. 이것을 팔아먹으면 아싸 하고. 네, 그것을 그렇게 네 뜻대로 되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아주 고도 비만에 있을 때 일부 효과는 있어요. 렙틴, 이제 렙틴 하면 체중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나 이게 이제 원래 저 쥐에서 봤던 그 효과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인 비만을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면 이 렙틴이 좀 망가져서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럼 딴 요인이 역시 사람은 쥐보다는 역시 뭔가 복잡해. 유전자 개수도 많고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비만이 된 것을 렙틴 하나 가져와 가지고서 그냥 무식하게 고치겠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 일단 그래 수고는 했는데 렙틴이 비만, 우리의 체중, 왜 이게 체중을 조절하냐? 여러 가지 그 중에 지방 대사뿐만 아니라 식욕까지도 렙틴이 조절을 하거든. 그러니까 렙틴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과도한 그냥 무차별적인 그냥 도를 넘는 식욕 같은 것도 안 생기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체중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인 정상 이 렙틴 유전자를 더더군다나 이 정상적인 렙틴 유전자를 가진데 그래도 비만인 사람 그런 사람을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렙틴을 추가적으로 더 처리를 해봤어. 될까? 안 되네. 거기다 추가로 더 렙틴을 친다 하더라도 전혀 효과 없음. 그러니까 이제 렙틴 팔아먹기는 그렇네 이거. 해서 좀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딴 정도에서 이제 포기하고 굴복하고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것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물론 연구는 계속해서 되고 있겠죠. 약간의 그 소위 말하는 익사이트먼트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욕 억제 역시 쥐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데 사람한테는 이게 약발이 잘 안 들어. 약간의 내성이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은 교훈은 무조건 그런 모델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쥐라든가 무슨 뭐 벌레라든가 초파리라든가 그런 데서 연구를 해서 얻은 지식을 무조건 야 사람한테도 이거 돼. 사람도 똑같은 유전자 있어. 하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뭔가 사람은 또 뭔가 2중, 3중, 4중에 좀 더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그것이 항상 100%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 과다 측면에서 이제 영양 결핍으로 한번 슬쩍 화제를 돌려봅시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하다. 단백질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아미노산이 어디 있어? 주로. 그렇게 단백질을 차별했다가 나중에 역풍 맞지. 그런 것은 아니고 필수라는 이 단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현혹된 거지. 필수하니까 이건 정말 이센셜 영어로도 이센셜 아미노애시드니까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합성을 못 해내는 아미노산이에요. 다 필요하지. 20가지 아미노산 다 필요해. 그런데도 이 멍청한 이 인간이 필요하면 네가 자체 생산해낼 생각을 해야지. 이걸 어디다 외주를 줘가지고서 이거 이건 음식물을 통해서만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 거지. 20개 중에서 몇 가지 여기 있는 이렇게 흰색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요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무슨 식용과도 아니고 이거 일일이 필수 아미노산 외운다는 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쨌든 왜 어떤 아미노산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느냐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못 만드는 거. 우리가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물에서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그러니까 무슨 뭐 옥수수, 콩 같은 것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 편식했다간 필수 아미노산 제대로 잡으면 못 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괜히 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 메인 토픽은 골든 라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워낙에 식물 유전 공학자들이 워낙 이 GMO라는 것이 여론이 안 좋잖아. 일단 한국에서는 절대로 GMO 사용 못하죠. 응? GMO 절대 사용 못해, 한국은. 예. 그러니까 길러가지고서 내다 못 팔아, GMO로 만든 농작물은. 미국만이 제대로 그런 거를 할 수 있어. 중국이 이제 다 할 수 있었나? 요즘은 유럽은 100% 안 되고 GMO에 G자만 들어가도 유럽은 절대 그게 다 또 무슨 뭐 유럽인들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을 더 염려를 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 미국과 유럽 경쟁력, 농업에 대한 경쟁력 누가 있어? 당연히 미국이 있지.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농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GMO까지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엄청나게 특이한 유용한 작물을 GMO를 통해서 막 생산을 해낸단 말이야. 유럽은 그거 따라갔다가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돼. 니들 GMO 절대 못 들어와. 라고 이렇게 딱 밴을 해버리면 조금 자기네들의 도메스틱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 그냥 치졸하고 그런 나쁜 의도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그래서 어쨌든 GMO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들. 그 부작용은 제가 이제 이 업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쪽을 변호하게 되겠지. 제가 보기에는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절대 나에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 나는 여기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일단 이러한 생각을 빌려서 얘기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염려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데 GMO에 관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라든가 뭐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잘못된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한테 그다지 느낌이 좋지 않은 건 사실 아니야. 우리의 먹거리인데 여기다 무슨 조작질을 했단 말이야? 여기 안에다 무슨 항생제 내성균을 유전자를 넣었단 말이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거 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암만 설득을 해봤자 그거 안 되는 얘기지. 사람의 정서로서. 어쨌든 그래서 GMO 얘기만 나오면 이 농업 쪽에 이런 작물 GMO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골든 라이스. 이거 봐라. 니들이 맨날 우리 GMO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만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 하는 일종의 홍보대사, GMO 홍보대사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인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도 역시 쌀이 사실 주식이잖아요. 요즘은 쌀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나도 벌써 저녁에 절대 고기를 거의 안 먹는 지가 와이프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 없죠. 와이프가 안 해주는데 어떻게 먹어?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특히 제3세계라고 하는 아직은 잘 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쌀이 아직도 주식인 그런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중에. 그런데 쌀에 좀 문제가 있어. 이 쌀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비타민 B는 매우 풍부해요, 쌀은. 근데 비타민 A가 없어. 비타민 같은 것들도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을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 역시 그러니까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타민 같은 것들도 그거 하나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비타민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대사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다. 그냥
하청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아마 됐겠지?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물론 합성을 아직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피부 같은 데서 햇빛 쬐면. 그러나 비타민 A, B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많은 비타민들이 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쌀만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비타민 A는 바로 요 프로비타민 A라고 하는 요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이 식물에서는 매우 풍부하게 잘 발현이 되죠. 베타카로틴. 그게 있어야 비타민 A를 만듭니다. 베타카로틴을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조금 더 공정을 하면 이제 비타민 A, 레티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쌀에는 그게 없어. 쌀에는 그 유전자가 그 쌀을 안에 그걸 잃어버렸나 봐. 오다가 살다가 걔네들이 어쩌다. 그래서 쌀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아무리 쌀들을 뒤지고 봐도 이 비타민 A 함량이 조금 높은 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뭐 쌀에서 굳이 꼭 비타민 A 먹어? 비타민 영양제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 먹거나 무슨 야채 먹거나 그러면 되지. 그럼 돼. 사실 우리에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쌀에 비타민 A가 함량이 없어? 무슨 걱정. 다른 데서 보충하면 되지. 그러나 저기 제3세계 어린이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쌀만이 오로지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간식거리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과자나 우유나 무슨 뭐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비타민 A가 없으면 결핍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여러 가지 건강 장애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번 구제를 해보자라는 최소한 겉으로는 좋은 의도로 그러면 쌀은 넌 왜 이렇게 비타민 A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없대잖아 유전자가. 미안해요. 저 오다가 어디다 흘렸나 봐요 하고. 그럼 얘를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유전 조작을 무슨 해서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을 쌀을 원래는 비타민 A를 못 만드는데 비타민 A 함량이 풍부한 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GMO가 딱이지 그거는 이제. GMO는 뭡니까? GMO라는 대표적인 것은 외부의 유전자를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 유전자를 어디 딴 데서 가져다가 심어 놓는 게 GMO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심어 놓으면서 훨씬 더 많이 그걸 만들게 하면 내가 이거의 버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유전자가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GMO의 형질이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논리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베타카로틴까지만 합성을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먹는 쌀이라는 것은 배유잖아. 배젖, 엔도스폼. 여기서는 유전자들이 안 돼. 다 잃어버렸다 기능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수입을 해다가 여기다가 쌀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그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아니 베타카로틴을 만들려면 이거 복잡하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잡하다라는 얘기지. 몇 개의 대사 경로를 통해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야? 중간에 내가 이것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얘기지. 한 두세 개는 집어넣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구나. 그럼 그 두세 개의 유전자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찾아보면 나 가지고 있어요 하고 손드는 녀석들은 많아. 시금치도 있고 무슨 세균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 결론은 최종적으로 세균에서 하나 띄어오고 그다음에 또 띄어오고 하는 식으로 이 조합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래서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무슨 유엔이야? 지도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는 게 얼마나 그러한 비타민 A 결핍증이 심각한 지역이냐 하는 주로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위해서 한번 힘접수자. 새파란 지역. 지금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새파란 초록색 지역들은 전혀 문제 없는 지역이지. 골든 라이스를 만들건 뭐를 하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관심 없음. 예,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수선화와 세균에서 각각의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형질 전환이라고, 이 GMO를 만드는 과정을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막 그 복잡한 뭐 기법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집어넣었어. 두 사람의 과학자가 이렇게. 원래 이 두 과학자는 그냥 순수한, 그러니까 학구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라고 일단 한 것인데, 이 하던 중간에 그 다국적 기업 유명한 종자 회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몬산토라고 하는 이제 듀퐁의 자회사였어요. 듀퐁은 엄청나게 그런 이 화학을 만드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자회사로 몬산토라고 하는 이런 유전공학 종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계속 기업들은 이제 서로 팔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성공을 했어. 뭐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얘기지 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이게 보이는 것이 일반 쌀입니다. 하얀 일반 쌀. 그리고 이제 4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베타카로틴이 나오면 그 베타카로틴 때문에 색깔이 노래지는 거예요. 점점. 자, 버전 1세대 골든 라이스. 약간 색깔이 조금 약간 그다지 황금색이 아니지. 2세대 골든 라이스 버전 2. 훨씬 더 강력한 황금색. 그 얘기는 뭐예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성공했니?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탓할 거 이제 보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외부의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형질 전환체 GMO를 쌀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이 쌀에 베타카로틴 함량이 매우 높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쌀의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얀 색깔이 아닌 그런 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쌀에 대해서 뭔가 조금 특이한 점이 없어요? 잘 자세히 보면 쌀의 모양이 길지. 날아다니는 쌀이에요, 이거. 저기 인디카라고 하는 쌀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길쭉한 쌀. 저쪽 인도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중국, 외국에 나가면 중국 식당을 가도 이런 쌀밖에 안 줘요. 그런 쌀. 우리가 잘 먹는 쌀은 좀 똥똥하잖아. 찰지고. 이것을 자포니카라는 쌀이라고. 인디카와 자포니카. 기분 나쁘게 왜 자포니카야, 자포니카는. 어쨌든 일본 쌀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골든 라이스는 전부 인디카라고 하는 요 버전. 여기다가만 만들어냈어요, 일단. 왜 그랬을까? 그쪽,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쌀은 전부 다 그 인디카 버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먹는 이 쌀, 갖다 주면은 안 먹어, 맛없다고. 그래서 우리하고 좀 정반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드는 중간에서 그것을 다국적 기업 종자회사에서 이거를 사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이제 테이크해 할 테니까 너는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자, 이쯤 되면 뭐가 나올까 일단 이렇게 골든 라이스가 나오면 뭐 여러분 같으면 일단 뭐부터 먼저 하겠어요? 다른 모든 과학자들이 요즘 거의 다 하는 행태야. 일단 뭐 이런 거 만들어. 그럼 논문도 내기도 전에 논문 내면서 동시 또는 논문도 내기도 전에 뭐부터 걸어? 특허부터 걸어. 손대지 마 하고 특허부터 거는 거야 일단. 그러놓고 이제 이건 전부 다 내 거야. 특허 걸었지 물론 여기도 당연히 회사에서 만들으니까 특허를 걸었는데 특이한 점은 특허를 걸었지만 저 제3세계 국가들의 농부들은 그 특허 상관없이 얼마든지 재배해서 니들이 키워서 먹어라. 다만 그걸 가지고서 무슨 재배해서 외국에 나가 팔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하라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착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퍼블릭 릴레이션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게 끝난 것이고 자 일단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지. 자, 나머지 시간은 이제 7장을 빨리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역시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호흡이라는 얘기는 기체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체를 교환하지? 동물은? 산소가 필요하잖아. 산소가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기 이전에 훨씬 이전의 시절 우리가 원핵 생물이었던 시절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쑥 들어와가지고서 같이 살자네. 여기서 같이 살자는데 뭐야? 웬만하면 같이 살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냥 여기서 부셔버리고 우리가 끝내버리잖아. 뭐 이런 게 들어왔어 하고.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같이 살자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얘가 기가 막힌 존재라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은 여태까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던 그런 기법을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뭐 50 정도 겨우만 내가지고 같은 열량을 부어놔도 50 정도 내던 에너지가 갑자기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내 방식대로 해 하니까 어떻게 50이 아니라 5000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 당장 사인해 계약서 써.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야 하고 살게 된 것이 누구야? 그게 바로 우리의 진핵세포 아니에요. 그래서 진핵세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산소는 정말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산소 없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동물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산소 없으면 왜 죽습니까? 숨 막히면 왜 죽어? 뭐가 안 돼요? 안 돼서 죽어요. ATP가 산소 없으면 ATP 못 만듭니까? 만들잖아. 근데 왜 죽지? 물속에 들어가서 한 5분만 있으면 다 죽잖아. 그래. 일반 생물의 일에서 나온 얘기인데 괜히 좀 쓸데없이 끄집어내는 거야. 왜 이러고 있으면 한 5분이면 거의 대부분 다 죽잖아. 왜 죽어, 그래? 산소가, 그러면 산소 없이는 ATP를 못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산소 없이도 우리는 ATP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당 작용만 해가지고 무슨, 그걸 뭐라 그러지? 발효라고 하잖아, 발효. 우리 몸 안에서 발효하는, 우리도 발효합니까? 발효? 아니요? 우리 몸에서 발효하는 부위. 산소가 없을 때, 발효라는 게 뭡니까? 산소가 없으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산소가 없구나. 산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TP는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ATP 못 만들면 죽잖아, 세포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발효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게 발효거든. 발효가 뭐 괜히 우리한테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물건을 주기 위해서 또는 뭐 우리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 또 다른 아주 무슨 희한한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 미생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애쓰는 그런 작용이 아닙니다. 발효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산소가 없으니까 큰일 났네. 산소가 없는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할 수 없다. 산소가 없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할 수 없다. 해당 과정을 돌리는데 계속 돌리자. 해당 과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못 돌리게 돼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살짝 편법을 쓰는 것이 발효라는 얘기죠. 이거 일반 생활의 일에서 우리 커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 발효의 중요성을. 야, 이거. 그래서 어쨌든 발효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발효가 그런 미생물, 뭐 이스트나 효모나 그런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 발효. 어디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요즘 다 발효할걸? 막 체육대회에서 엄청 뛰고 막 그러면 쥐나잖아, 막 여기. 근육통 생기고. 왜 쥐가 나고 그래, 거기서. 젖산, 발효, 야. 불행하게도 우리는 발효를 해서 발효의 산물이 알코올은 아니네. 아이고, 왜 알코올을 안 만들까? 발효해서 우리가 알코올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술집 왜 가, 우리가? 조금만 숨 좀 참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 술집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멍청해도 우리는, 동물들은 발효를 하면 젖산을 만드는. 누가 쓸데없이 젖산을 만들어, 이거. 어쨌든 발효합니다. 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알코올, 효모처럼 알코올을 발효를 안 하고 젖산을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트처럼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발효를 하는데 알코올을 만들어냈다고 한번 칩시다. 우리가 월드컵을 전후반 45분씩 뛸 수 있을 것 같아? 못 뛰지. 5분만이면 전부 다 싸우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동물들 그러면 알코올 발효한 동물들은 다 잡아먹혔을 거예요. 옛날에. 끝났을 거야. 도망가다가 아이고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야 되냐 이제 맞짱 까자 하고 호랑이에서 대들다가 그냥 죽었겠죠. 그래서 자 발효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발효하면 돼. 근데 왜 죽어? 너무 사설이 길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효라는 것을 해서 발효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애갱리에 ATP 2개 나와. 포도당 한 분자 들어가서 발효를 해가지고서 나오는 ATP 양은 딱 두 개의 ATP 양. 그거 가지고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장난해? 라는 부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어디? 두 부위가 있어,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는 절대로 발효를 해가지고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발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기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지. 에너지 감당이 안 되니까. 야, 발효? 나보고 발효를 하라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다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죽어버리니까 얘하고 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지 뭐. 여기 같으면 뭐 산소가 암만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산소를 항상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그 유기호흡이 끝난 후에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기체 교환의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 엑설로트리라는데 한국말로 왜 이걸 아홀로트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름이 아홀로트리네. 엑설로트 또는 아홀로트. 얘는 뭐야, 뭐? 양서류, 도룡뇽 같은 양서류인데 이게 뭐야, 이거? 양서류는 이제 보통 폐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아직도 그 물속에 살던 그 시절에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귀처럼 생긴 아가미를 외부로 표출해내는 이러한 중간자적인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양서류라는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어류와 척추동물, 포유동물의 진화적인 중간자적인 단계에서 이러한 전환적인 전환적인 그런 기관들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를 교환을 시키는데 이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우리가 무슨 펌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그냥 빨아들여갖고 터보 엔진 같은 걸로 쭉 빨아들여가지고 기체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동물이 사실 그런 거를 진화해내기에는 뭐 기회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결국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본적인 이 기체 교환은 그러니까 어떠한 능동적인 기작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 자, 확산에 맡긴다라는 얘기에서 항상 기본적인 것에 충실을 합시다. 확산에 맡긴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뭡니까? 확산을 원활하게 하는 뭐 요소는 뭐예요?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감안을 해야지.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 확산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확산은 뭡니까? 농도 차이. 그렇지.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기요. 농도 차이가 미미한 뭐 A와 B 지역이 어떤 특정한 물질이 움직이려 하는 물질의 큰 농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얘네 둘이 뭐 그다지 그렇게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확산. 또 한 가지는 뭘까? 그 확산이 어디를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세포막, 그 기체 교환이 확산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그 지역은 우리가 기왕이면 면적을 넓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떤 기관을 그 기체 교환에
어떤 기관을 어떻게 생긴 기관을 가져야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째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녁에 한번 회 떠먹으려고 생선을 시장에서 사와서 아가미를 살펴보면 이 아가미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의 폐를 뜯어볼 기회가 생기면 폐를 뜯어봤을 때 왜 우리의 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인데, 그럼 우리 폐는 뭐 하는 거예요? 폐는 그다지 뭐 이렇게 뭐 큰 것을 해주지 않아. 그냥 이렇게 들어 마시게끔 해주고 그것을 조금 내보내는 것이지, 몸 안에서의 이 들어 마신 산소를 확산을 시키는데 어떤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폐라는 것도. 자, 그래서 이 확산이라는 것은 기체의 서로 그 농도 차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분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별건 아닌데 기체 확산의 속도, 법칙, 뭐 공식은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는 이 확산의 속도, 여기 좀 뭐가 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뜬금없이 이렇게 딱 문 기호로만 써놨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 때 이 기호들이 이 표시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두 장소의 확산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 값이 확산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지, 이게. 이 값이. 그럼 이 값을 전체적으로 높이려면은 이들이 어떤 요소가 여기에 이렇게 딱 있을까? 확산 속도. 어디에 반비례하네? 이 확산 속도는 L, 거리예요, 거리.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확산 속도는 떨어지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는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것이고. P1, P2 이건 뭘까? 압력, 그렇지. 바로 그 기체 분압. 장소 A와 1번 장소, 2번 장소 사이의 이 압력차. 이 DA라고 하는 건 이건 뭘까? 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차원 도로냐, 1차선 도로냐, 4차선 도로냐. 그러니까 이 면적, 기체가 움직이는 그 부피, 그 이동하는 그 공간의 면적 또는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DA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상식적으로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체가 확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훨씬 빨리 가는 것이고, 좁은 것보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두 이동 장소 간의 이 압력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갈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것을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면서 여러분 자신이 각자 앉아서 이러한 공식쯤은 그냥 충분히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이제 기체 확산의 법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만은 할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가지고는 조금 안 되니까 좀 고등 동물 중에서는 그다음에 부피 유동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걸 밀어내기 식으로 이거 할 때는 이제 심장도 조금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사실 혈액을 통해 가지고 이게 기체가 녹아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런 종류예요. 이제 bulk flow라는. 자, 별거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일단 물고기의 아가미를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제 동물들은 그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기체,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목적이죠. 그것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산소가 혈액 안으로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 혈액 속에서 그 산소들이 각 체내에 각 요소에 원활하게 분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사안의 주된 그러니까 메커니즘인데, 물고기의 경우는 여기서 또 좀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물고기는 어떠한 그들 나름의 어떤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까? 그것을 할 때. 물고기 특유의, 야, 너 물고기 안 돼봤지? 우리가 이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
물에 있으니까. 물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물고기 역시 야 나도 산소 얻어야 돼. 그래서 문제점이 뭐예요? 물에서 사는 동물의 산소 획득의 문제점. 응? 물에 산소가 별로 없잖아. 공기에 있는 산소보다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그다지 별로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양의 산소를 섭취를 해서 잘 뽑아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이제 물고기로서 어떠한 점을 조심하고 잘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기관을 가져야 될까? 그것이 바로 아가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아가미라는 것은 결국 그 표면이잖아. 그 기체 교환의 첫 번째 대면 장소 표면이란 말이에요. 세포막. 그것이 외부로 물고기의 원래 본체, 몸의 본체에서 외부로 빠져나와 있는 거지. 그래야 그들이 물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우리처럼 공기가 이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이 안에서 이 허파에서 기체 교환을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물에 녹아있는 그런 산소를 어떻게든 최적화해서 이렇게 딱 집어내기 위해서는 밖으로 펼쳐가지고 이거를 펼치마가. 그것이 아가미예요. 이거. 그 아가미 안에 보면은 결국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안에 안쪽으로 혈액이 쫙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혈액들은 결국 모세혈관으로서 여기서 아가미에서 이제 산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 피가, 그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그 산소들을 표집을 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공기를 주로 날아다니는 그런 동물이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거지. 그냥 몸 안에다 구멍 여러 개 쫙 뚫어놓고 공기들이 안으로 쑥쑥쑥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충분히 된. 이들에게는 심지어 그 기체 교환 장소에서 모세혈관이 뻗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 들어와 가볍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몸 안에 구멍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득이지.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꽤 많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져 가지고서. 동물은 이제 안으로 이거를 그 아가미처럼 생긴, 사실 아가미나 허파나 이 밖으로 이렇게 들쭉 나오는 표면적인 넓은 그 교환 장소는 똑같은 구조인데 허파와 아가미의 차이점은 이것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지고서 이 안에서 폐라는 좁은 장소 안으로 접혀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물의 호흡기관, 어리의 아가미는 일단 물속에서의 기체 교환에 알맞은 구조이다. 그래서 본론은 10분 있다가 해야 되겠죠, 여기서.